전국에 계신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의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지방직 구급시험 어떻게 잘 치루셨습니까? 이번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원하시는 꿈 이루시고요.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중한 해설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제 총평과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쑥쑥 성장하시고요. 다음번 시험에서 한국사 만점 맞도록 해 봅시다. 첫 번째로 기출 총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비율부터 보겠습니다. 전근대사가 빨간색이고요. 근현대사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전근대사 15문제, 근현대사 5문제의 출제 비중 약 비율로 따지면 7대3 정도의 비율로 따졌어요. 그래서 보통 전근대사의 비중이 월등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물론 근현대사도 중요하지만은 전근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대사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여기는 고려시대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출제 비율이 높은 조선시대, 조선 후기 4문제, 조선 전기 1문제인데 요거 2개 합한 거와 대등할 정도로 출제가 됐으니 어느 한 시대라도 소홀히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시험이었고요. 자, 3개년 출제 분석 다시 한번 표로 보면 전근대사의 비율 12문제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재작년에는 12문제, 작년 12문제였는데 올해 15문제로 늘었고요. 근현대사는 계속 7문제씩을 유지해 오다가 지금 5문제로 줄었음을 다시 한번 표로 보여드리고 마지막은 통합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통합형 문제가 지방직 9급에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류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치사가 으뜸이죠. 정치사 12문제, 경제사 3문제, 사회사 2문제, 그리고 문화사가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총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난이도를 보면 전체 난이도는 중정도, 근현대사도 중정도로 제가 기록을 했어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예요. 하였는데 얘가 어떻게 중이 됐냐면 바로 2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문제. 그 2문제가 뭐냐면 어려웠던 문제인데 8번 문제하고 10번 문제 요 2개 문제가 어려웠다. 8번 문제는 뭐 기억하십니까? 원효를 함정으로 파서 진호를 묻는 형태의 문제였고요. 여기는 10번 문제의 경우는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연도를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됨으로써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요, 제가 볼 때는 85점에서 90점까지 맞기는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였어요. 요거는 뭐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조금 절치부심해야 되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래서 요 8번, 10번 때문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조금 집요하게 공부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요 2문제 때문에 하였던 시험이 이제 중으로 올라갔다. 나머지는 뭐 18문제 쉬웠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난이도는 평이했어요. 전반적인 합격컷 상승합니다. 85에서 90 어렵지 않고요. 출제 예상 가능한 주요 주세를 제시한 거죠. 예를 들면 딱 봤을 때 이건 민족문서인데 뭐 일제강점기 뭐 1910년대인데 딱 보면 딱 나오게 이렇게 출제된 게 18문제, 그리고 함정 하나 팠고 아니면 연도로 힘들게 했던 문제 2문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번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이한 난이도와 디테일한 개념, 방금 말씀드렸던 8번과 10번이에요. 이 문항을 제시했죠. 그리고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험이나 지지난 시험의 경우는 한 문제 정도 그 역사적 사건 순서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문제. 그래서 고대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일제강점기에서 한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 이건 기본이고 요 바탕에
흐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도의 암기까지, 주요 연도와 사건 인물의 암기까지 해야 요 흐름만 기억해가지고는 제가 볼 땐 85점이고요. 요 85점 나오고 나머지 15점은 여기는 암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하나 돼야 우리가 만점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흔히들 얘기할 때 국사 합격권 뭐 85다, 9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영어에서 조금 한두 개 더 틀릴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어떻게든 100점을 맞아야겠다라는 각오로 우리가 시험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번 시험을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역시 선사시대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빗살무늬 토기가 출제되어 주었습니다. 밑줄 친 이 토기가 사용되었던 시대를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죠. 그죠? 근데 이 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표면에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있대요. 너무 쉽습니다. 이런 게 18문제였어요. 신석기 시대 골라봅니다. 농경과 정착 생활이 처음으로 시작된 거 바로 신석기, 정답 1번이 돼요. 자,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을 만들었다. 고인돌 그러면 무슨 시기예요? 청동기가 되는 거고, 자,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한 것도 청동기. 군장, 무리의 장이 부족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사 지내셨죠?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정답은 1번.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좀 적중이라고 해놨는데, 적중이라고 하면은 뭐 100% 20문제 모두 적중이죠. 선생님 강의와 교재에서. 근데 여기에 따로 표시를 해놓은 거는 문제 유형과 선다가 거의 이거는 뭐 일치하는 경우. 아니 이거 태권 선생의 강의를 보고 교수님들이 만드셨냐라고 오해할 정도로 똑같은 문제는 이렇게 노란 표시를 해놨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법률저널이라는 신문 아시죠? 법률저널에 저희가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라고 무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선물을 했는데 거기서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률저널 신문 무료니까 그거 구독하시면서 무료로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대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서가 뭔지 너무 쉽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토지는 논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첫 줄만 봐도 바로 나오죠. 이거 무슨 문서가 돼요? 민정 문서가 됩니다. 아예 국사 노베이스 초심자들은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너무 쉽게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게 바로 요 문제였겠죠. 그럼 이런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대가 언제겠어요? 통일 신라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문서죠. 자, 옳지 않은 거 봅니다.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백성에게는 정전을 지급하였다. 관료전은 신문왕께서, 정전은 통일신라의 성스러운 성덕왕께서 지급하신 것이니 통일신라 맞고, 인구는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었다. 민정문서 얘기고요.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주 아래는 군이나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여러분들 그 구주, 오소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거 뭐예요? 그렇죠. 바로 요것도 통일신라 신문왕 때가 되는 거죠. 자,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자, 전식과는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주는 토지제도로서 고려시대 공무원들의 봉급제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는 뭐예요? 4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것도 쉽죠. 자, 일단 고려시대라고 주었고 금, 은, 구리, 쇠, 광산물을 채취하거나 더 볼 것도 없죠. 뭐 도자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금제품 만드는 마을 금소, 은제품 은소, 그리고 실을 만드는 곳 사소 이렇게 부르고, 또 고려시대 고려청자가 소에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강진 쪽에 흙 좋은 동네 소에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주 명학소는 숲 굽는 마을이었고, 그죠? 바로 향, 부곡, 소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향부곡소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현민과 같은 양인이지만, 양인 맞습니다.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자, 요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했던 이것이 바로 향부곡소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죄를 지으면 형벌로, 자, 귀향을 시키는 처벌을 받았다 그러는데, 귀양은 저 멀리 유배지 섬으로 보내는 거고, 귀향은 지방 호족들이 만든 나라가 고려잖아요. 본래 네가 살았던 고향으로 쫓아내버린다, 돌려버린다. 이게 귀향이고, 고려시대 이제 문벌 귀족들이 주로 귀향형을 당했죠. 죄를 지으면. 그래서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독특한 형벌이 귀향이 되겠습니다. 지방 호족 출신으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향리죠. 향리. 자, 재산으로 간주돼서, 자, 노비. 정답 1번 주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취제도, 세금 걷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경제 문제에 나왔는데요. 집에 부과하던 곡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집에 부과하던 곡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공납이죠. 그럼 공납 개혁안인데, 이걸 토지에 부과했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옛날에는 집이 다 있었잖아요. 노비도 집은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럼 옛날엔 뭐가 있어야 부자야? 토지가 있어야 부자죠.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이 내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지주에게 부과시킨 거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의 부담은 줄고 지주들의 부담이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사는 사람 부담을 늘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공자가 말하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대동사회에 가까워지겠죠. 이게 바로 광해군 때 시작돼서 지주들의 반발로 100년 걸려서 숙종 때 완성된 뭐가 됩니까? 대동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나오네. 부자, 지주는 토지 소유에 비례해서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불편해하지만, 수학과 노동력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여댓껏 그럭저럭 납부한 것을 왜 못 내겠어? 정말 조선시대 전기적의 백성들 힘들어하면서 내던 특산물, 니들 땅 있는 놈들이 뭐가 어려워 이 사람아, 내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뭐야, 이거 처음부터 정답이에요. 자,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대동법을 문제로 주면은 오지선다에 균역법이나 영정법 이런 거 막 섞어 놓는다고 그랬죠. 지금 막 섞어 놨잖아요. 자,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었다. 역을 균등히 하는 균역법 영조. 자,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결장미를 징수하였다. 요것도 영조의 균역법. 농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공 내도록, 여기다 이걸 써야 되겠다. 영원히 고정하였다. 영정법. 영정법, 균역법 마구마구 섞어 놓잖아요. 제가 강조한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 저는 기쁘고 여러분들은 놀랍고 함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는 다음에 의해서 농지를 매수한대요. 일단 농지 나오면 90% 이거는 남한의 농지개혁이고,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그랬죠. 뭐 논밭, 전답할 거 없이 다 개혁했고, 우리는요 논만 개혁을 해서 농지개혁이에요. 그래요. 여기 3정보 이상 9,000평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이승만의 농지개혁 나왔습니다. 저 옳은 거 볼게요. 자, 1번입니다.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됐다. 이게 어디에? 이게 북한이에요. 이게 왜냐면 북한이 토지개혁으로 이제 인민들한테 나눠줬죠.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는데 6.25 전쟁 이후에 협동농장 만든다고 다시 몰수해 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유재산이 없고 실제적으로는 사유재산이 있는 묘한 나라인 거 아닙니까? 협동농장 만든다고 협동조합이 모든 땅을 다 가져왔어요.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이건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가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가 되겠고요. 자,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자, 요게 일단 정답인데, 자, 여기 좀 이따 할게요.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한테 무상으로 분배했다. 역시 북한입니다. 답은 딱 떨어지는데
조금 여기는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뭐 정답 바꿔줄 것도 아니고. 이게 크게 줄어들고가 저는 조금 이게 사실 빠져야 좀 좋은 것 같아요. 소작지가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가 저는 맞는 표현인 것 같은 게 실제 그 이 당시에 자작농과 소작농의 그 비율 표를 보면 그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자작지가 크게 늘질 않아요. 그 소작지가 크게 줄질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유상분배라는 한계가 있었고 그 이전에 지주들이 땅 뭐 말이 유상분배지 유상몰수 아닙니까? 뺏길까봐 미리 막 처분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단 그렇게 크게 줄진 않는데 뭐 크게라는 말에 기준이 없으니까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그잖아요. 기준 이게 참 말하기가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크게 작게. 그래서 크게 한 말은 좀 그런 것 같고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나라 망하기 3년 전 국채보상운동 아시죠? 국채보상운동. 그때 부자들이 참여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기운동은 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하고 부자는 참여하지 않았죠.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능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부자도 함께 참여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논란되기가 힘든 게 그럼 부자의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뭐 얼마 이상은 부자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건데 논란까지는 아니고 아쉽지. 소작지가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요 크게의 개념이 얼마냐 요거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답은 딱 떨어지니까 별 문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구려입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지. 살수에서 수양제의 군대를 격파해 살수대첩이잖아요. 이건 세기로만 가도 돼요. 전근대사는 연도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은 7세기 살수대첩이고 백제입니다.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로 고쳤다. 이거 6세기 성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세기 성왕이니까 니은 여기에 갑니다. 자, 신라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다고 법흥왕이잖아요. 법흥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왕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신라의 왕이 누구죠? 진흥왕이잖아요. 근데 이 진흥왕보다 하나 앞선 왕이 법흥왕이죠. 그러니까 성왕보다도 하나 앞서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6세기인데 법흥왕은 디귿에 들어갑니다. 자, 가야입니다.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금강가야는 법흥왕에게,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금법 대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가야는 진흥왕이 되니까 금법 대진, 진흥왕 때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리을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요게 지금 이제 지금 성왕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왕이 지금 사비로 천도를 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옮기는 게 바로 니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체제를 정비하고 진흥왕과 손잡고 한강유역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흥왕한테 배신당하고 진흥왕이 성왕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를 뺏고 하니까 순서는 당연히 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여기는 3번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요. 요 고대에서 순서 묻는 문제 하나. 좀 이따 일제강점기 하나 더 나옵니다. 볼까요? 자,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떤 왕인지 한번 볼게요. 주전도감에서 쩐을 주조하는 곳이래요. 도감, 임시기구란 뜻이죠.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을 이해하고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은 한 근을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 은병을 만들고 있죠. 그럼 이건 고려시대 누가 되는 거예요? 숙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고려시대 숙종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그런데 그건 고려시대 누가 됩니까? 성종이 되죠.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청건대 외관을 두소서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여진정벌 위에 윤관이 건의한 별무반을 설치했다. 요것이 바로 숙종 때가 되는 거죠. 정답이고 지방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심관 책임자 제도와 인질 잡아오는 자식을 인질로 잡아오는 기인제도 바로 태조왕건이 되겠습니다. 태조왕건.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고려시대
광종이 되겠습니다. 빛나거나 미치거나 광종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가 돼요?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의 8번이죠. 아, 이게 함정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공시가 초치기 시험이라고는 하더라도 시간 없는 시험이긴 하더라도 꼼꼼히 하나하나 끝까지 다 읽어보고 가야지 그냥 뭐 첫 회 딱 보고 이거니까 뭐구나 이렇게 갔는데 좀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처음에 나오는 첫 줄만 읽어도 바로 답인 문제가 많아서 한 8번쯤 되면 이번 문제 쉽네 그러면서 한 마음만 딱 보고 요거 그냥 바로 선다로 가면 4번에 또 원효가 있네. 그래서 오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보자는 교훈을 준 문제가 됩니다. 좀 볼게요.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한 마음만 보고 요걸 이제 원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더 읽어보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먼저 요거죠. 먼저 깨치고 나서 깨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 문제 이렇게 깨치는 걸 도노라고 그러죠. 도노. 한 방에 깨닫는 거. 그리고 후에 수행한다. 점차 수행한다. 여기 지금 도노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고려의 진울스님이 되는 겁니다. 이 원효대사가 계셨던 시절에는 이때 통일신라 이제 상대에서 중대 넘어가는 때라 이 도노 점수를 강조하는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선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효가 아니라 진울이고 진울이 말한 한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 나온다고 무조건 원효 이렇게 외우는 거는 조금 좀 위험하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임진왜란 그러면 이순신 그러면 임진왜란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는 한능검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 과거의 선택 시절의 국사 예를 들게요. 그때 사료가 나왔는데 이순신 장군이 막 적을 때려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적을 때려잡았다고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뭐냐 근데 학생들이 전부 다 뭘 찍었을까요? 일본을 찍은 거죠. 임진왜란 생각하고. 근데 정답은 여진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일본이면 이렇게 외적 바깥외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갔겠죠. 그죠? 요거 이게 여진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일본과 싸운 거는 일생을 53세를 사셨는데 마지막 7년간 일본과 싸웠고요. 그전에는 주로 북방에 가고 여진족 때려잡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생 53년 동안 실제 일본과 싸운 거 7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긴 거 딱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7년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순신 그러면은 임진왜란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이런 사료에 쉽게 얘기해서 털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효, 일심 요렇게 가는 건 좀 위험하다. 요거를 끝까지 읽을 것 그리고 원효 일심 이렇게 기억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불교 스님들의 업적을 총괄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걸 경고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진을 보겠습니다. 국청사를 창건하고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왕자 출신의 스님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낙산사, 부석사, 통일신라 시대의 의상이 됩니다.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바로 진울이 되는 거고요. 신문, 요게 문제죠. 신문 화쟁론을 저술해서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 요게 원효죠. 제가 볼 때는 아마 100분 중에 한 90분 정도는 여기는 4번을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끝까지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야 이제 문제풀이 한다고 한 번씩들 풀어보셨을 테니까 이제 앞부분 첫 줄 읽고 답 내는 거지 실제 시험 볼 때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속대전에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신문고 부활 누굽니까? 조선욱이 영조가 되고요. 이 영조 관련해서 함정파면 정조를 팔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신의 통공,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대로 나오잖아요. 손자 섞는다니까요. 세종 나오면 성종 섞고 영조 나오면 정조 섞거나 대원군 섞고 그래요. 왜냐면 대원군하고죠 비슷한 게 많잖아요. 뭐 군역 개혁하고 막 그러니까.
서원철폐하고 그러니까.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이건 철종이네. 세도정치기에. 붕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정답. 황곡제를 면민이 공동 출자해서 운영하는 사창제로 전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사창제 실시, 그렇죠. 이거 대원군이죠. 이 사창제가 처음 실시된 건 이제 세종대왕 때 조선 전기가 되는데, 없어졌다 생겼다를 반복하다가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는 것은 환곡을 사창제로 바꿨다 그러면 이건 누가 돼요? 대원군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태형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형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일제강점기 중에 1910년대 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이번 20번 20문제 중에 20번까지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꼽으라면 바로 아까 그 8번 문제와 여기는 10번 문제예요. 근데 두 문제는 좀 양상이 달라요. 첫 번째 문제는 끝까지만 읽으면 풀 수 있는 함정을 파놓은 문제였다면,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말 그대로 연도를, 주요 연도를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 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예비 공무원으로서 이 정도 한국사적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에서 보는 시험이 공무원 한국사가 되는데, 문제는 변별력을 내려다 보니까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험 제도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처럼 어떤 시제를 주고, 세종대왕, 조선 후기의 경제발전, 이런 시제를 주고 논술 형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의견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서 그걸 시험관들이 일일이 읽고 뽑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수십만 명의 예비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식 테스트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식 테스트만 가능하죠. 사지선다죠.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는 시험이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학부에서 이렇게 막 국사를 공부하시고 평생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 보면 좀 짜증 날 수 있죠. 왜? 학교에서 배운 국사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지식보다는 의식에 관점을 두는 거였지만, 그렇다고 현실과 이상을 혼돈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은 암기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어찌 보면 암기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암기를 오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국사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차가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이전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현실에 우리가 맞서 이기려면 흐름을,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엔 주요 연도, 사건, 인물 등을 철저하게 암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는 10번 문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따 이 연도 문제 하나 또 나와요.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볼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되선 시기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요즘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조선 태형령이거든요. 태형령. 이 조선 태형령이 1912년이에요. 1912년. 그럼 요때 봐야 되는데, 문제는 1번, 이거 회사령이 문제인 거예요.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황에 이걸 10년대 이렇게만 기억하면은 이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회사령 공포는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1912년 이전이니까 얘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교활하냐면 출제자들이 이걸 또 1번에 놨네. 회사령 10년대, 태형령 10년대, 일기로만 기억하면 이것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거든요. 또 틀리는 거예요. 8번 틀리고 지금 10번 틀리고. 이거 안 되죠.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선다 봐야 돼요. 자,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철도는 제가 무조건 암기하라고 몇 번 강조했었죠. 1906년. 6년이니까 여기는 조선 태형령보다 한참 이전이죠. 그죠? 이건 국권피탈 이전이니까. 국권피탈 1910년이니까. 동양척식회사의 설립에 참석한 기자. 이거 연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까? 1908년이죠. 국권피탈 당하기 2년 전.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 우리 연도는 워낙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업 들은 학생들은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912년 2년 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11번부터 칠판 지우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하고 뻔한 그 사료긴 해요.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종에는 나왔잖아요. 상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진성왕 즉위 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제 통일신라 하대 중에 하대, 망해가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옳은 거 볼게요.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그렇죠. 분노에 찬 민심을 등에 업고 스스로 성주, 장군을 지칭했던 바로 그 세력들 맞고, 답이네. 신진사대부가 이거는 려말이죠. 려말. 구려말. 농민들은 전정, 군정, 그리고 빈민구율제도 황국 등의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언제요? 조선 후기가 됩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진대법이 이게 나와요. 고구려가 왜 나와 이게? 진대법의 고국천왕 때죠.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관리에 어떤 건의를 받아들여서 진대법이 시행되고, 요것이 고려시대로 가면서 이제 뭐 흑창이 되고 의창이 되고 조선시대 가면서 환국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비 공무원이니까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4번 선답 빼고 1, 2, 3번은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은 뭐예요? 시작점이에요? 후기예요? 하대, 말, 후기 다 끝으로 갈수록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초심을 잃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건국의 초심을 가진 사람이 정도전이었다면 초심을 잃은 망국의 재상은 이완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은 지덕체 중에 지만 테스트 합니다. 뭐 경찰의 경우는 체도 테스트 하지만, 근데 정작 공무원이 가져야 될 덕목인 덕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이 되신 다음에 업무가 바쁘겠지만은 뭐 유튜브랄지 뭐 이런 곳에 저의 무료 영상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의 무료 영상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꼭 인문학 공부 좀 하시라는 거, 무료 영상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 나라가 사니까, 공무원들의 덕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사니까, 이 말씀 좀 감히 제가 간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모년이다. 이모년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데, 서울에 영군들이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영군이 뭐죠? 오군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군영 중에 뭐만 남았어요? 이영만 남았죠. 무이영, 장어영, 영군, 군인들.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모년의 무이영, 장어영 이런 군인들이 난을 벌였으니까 이거 말을 만들어 보니 이모군란인데 맞습니까? 선해청도 나오고 오영을 이영으로 줄였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이모군란 맞습니다. 그럼 이모군란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해산에 반발한 군인들은 의병부대에 합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모군란이 아니라 이제 정리의병과 관련된 내용이 되고요. 보국 안민 뭐가 됩니까? 이제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안심시킨다. 폭정에 처한 백성들을 구한다라는 거죠. 이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들도 참여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 당시 민시정권에 반발하는 사람들이었죠. 충의를 위해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내걸고 유생들이 주동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건 뭐 을사의병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충성스러운 의로를 위해서 이제 역적을 토벌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적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제 을사늑약의 도장을 왕 대신 찍은 을사오정 뭐 이런 놈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됩니까?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개혁일까? 공사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매매 금지한다. 자, 신문제 철폐됐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제1차 가보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자법도 없어지고 과부의 재혼도 없어지게 됩니다.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1차냐, 2차냐, 3차냐를 묻는 형태의 문제예요. 좀 디테일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나오지 않았고 다른 개혁들, 다른 시기의 내용들과 비교를 하는 상대적으로 쉬운 스타일이었는데요. 볼까요? 자, 중국의 연호 사용을 폐지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가보개혁 맞죠. 그리고 3차 가보개혁 때 이제 건양으로 바뀌고요. 자,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는데 가보개혁이 언제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연도 좀 동원할까요? 1894년이죠. 독립협회는 언제 활동했어요? 1896년, 7년, 8년, 3년 활동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독립협회가 여기는 가보개혁 이후에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근데 요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개일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가보개혁 다음에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마무리되고 이렇게 청일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미년에 을미사변 벌어지고 고종이 악관으로 파천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독립협회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연도를 동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편할 대로 하시고요. 좀 빠르고 정확한 건 연도긴 합니다. 3번 궁극기무처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1차 가보개혁의 주도기구가 궁극기무처고요.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분을 철폐하죠. 대표적이라는 거 신분 철폐하고 그리고 과거제를 없애고요.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전부 허용한 건 아닌 게 동학농민들이 주장했던 토지제도 개혁, 토지의 평균 무작은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수용한 건 아니고 일부 수용했다 이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자, 무덤주인이 왕위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자, 무덤주인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1971년 7월 공주시. 자, 공주 나왔습니다. 공주, 웅진이죠.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 도중에 벽돌 무덤 하나 우연히 발견됐다. 야, 요거는 뭐가 돼? 다 알겠다. 요거는 뭐예요? 우리 열심히 배웠던 무령왕릉. 제가 시지까지 만들어서 보여줬잖아요.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의 업적 고르는 문제거든요. 자,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22호 관청을 두고 지방에는 5방을 설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중앙에 장관부처를 22개로 둔 거 누구예요? 성왕이죠, 성왕. 이분은 지방을 이제 이 담로로 나누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한 사람이잖아요.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서 나제 동맹을 처음 결성하였다. 비눌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백제의 비유왕, 신라의 눌지마립간, 그러니까 비유왕이 되겠고, 자, 활발한 대외 정복으로 한강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물론 이제 가야는 신라와 백제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긴 하지만 완전히 가야를 다 먹은 건 누구예요? 신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이제 진흥왕 정도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자,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22담로 그러면 여기는 무령왕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묘청의 천도운동에서 그가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묘청하고 싸운 거 누구예요? 김부식이죠. 고려시대 유학자, 삼국사기의 저자입니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적 유교사관에 입각한 사략이 보더라 이게. 요게 고려말 공민왕 때 쓰여진 성리학자 이재현의 역사책이죠. 오늘날 전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진 않은 안타까운 역사책 이재현.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정답 2번.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한 역사서 삼국유사의 누구? 일현스님이 됩니다. 자,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인 동명왕편, 요거 누구죠? 그렇죠. 이규보가 동국 이상국집 안에 실은 서사시가 바로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동명 한 편은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동국 이삼국집 안에 들어가 있는 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줬고요. 16번 가겠습니다. 가라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무신집권기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자, 무신정변에서 이 최충원 집권까지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 가면 최충원이 만든 거니까 나에 들어가야 돼. 이거는 나, 그러니까 틀렸고요. 망이망소이 등 명학소인이 봉기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혼란이 벌어진 게 이게 가예요. 그리고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안정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금속활자로 상정 고금 예문을 인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최후 때 만들어진 건데 최후 때 만들어진 거면 다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로 가네.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 답이 3번. 자, 그리고 4번입니다. 고려대장경을 다시 조판했다라고 나오는데 고려대장경을 다시 조판하면 뭐가 되죠? 다시 조판한 제주대장경. 어머? 이거 팔만대장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팔만대장경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김준 집권 이전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김준이 집권하면서 얘 바로 맞아 죽고 이면 이뉴무가 집권하자마자 결국 몰락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최씨 무신 정권기가 활약을 했던 바로 여기는 다 시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제 17번 볼게요. 자, 밑줄 친 왕의 재위기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의 달력을 참조해서 역법을 참조해서 새로운 역법서를 만들겠대요. 내편 외편에서 끝났죠. 여기 보면 내편은 중국의 수시력,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 이거 뭐야? 칠정산 아니야. 그럼 칠정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죠. 그럼 여기는 세종대왕 재기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업적이 아닌 거로 골라봐야겠죠. 천책관 측 기구인 혼이, 간이 등을 제작하였다. 세종 때 맞습니다. 특히 여기는 혼이는 10,000원짜리 뒷면에 그려져 있죠. 경기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아이고 이거 성종 때 아니에요. 강희맹. 성종 때 강희맹의 금양잡록.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도 언뜻 얘기했는데 세종 문제는 성종을 끼워넣고 정조 문제는 영조를 끼워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경자자, 갑인자 등의 금속활자, 경자년에 갑인년에 만들어진 금속활자, 식자품도 만드셨죠. 세종대왕 맞고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양 칩성방을 편찬하였다. 이것도 맞네요. 이 외에도 한두 개가 아니죠. 농사직설부터 시작해갖고. 업적 대단하신 분이 우리 세종대왕이세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낸 건데 어찌된 까닭인지 이게 문란해졌어. 상민 천민들도 갓을 쓰고 도포를 입어. 관리하고 선비같이 해. 이거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 이거야. 거기다가 시전상인들의 군역을 지는 상민들까지 서로 이 양반아 저 양반아 이 양반 저 양반 해대고 있는 거야. 이거 양반의 고난이 땅바닥에 떨어졌네요. 그죠? 그럼 어느 시기가 돼요? 양반 나오는 거 보니까 조선시기인데 양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보니까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건 조선 후기 사회 나오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문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불교의 신앙 조직인 향도가 널리 확산되려면 불교 국가인 고려가 돼야 될 테고요. 서얼의 청유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렇죠. 서얼이 이제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을 백정, 이건 고려시대 다들 아실 거예요. 조선시대는 도축업자, 고려시대는 농민, 이게 백정이에요. 선연봉사와 교육을 위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건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16세기 봐줄게요. 정답은 뭐예요? 2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19번 갑니다.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연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흐름으로 못 풀어요. 머릿속으로 그래갖고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흐름으로 못 풉니다. 연도 적어야 되죠. 자, 김자딘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 신민부는 192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딱 중반 1925년이 됩니다. 민족협동전선언에 따라서 정우회 조직. 1926년에 정우회 조직 되자마자 정우회 선언. 그리고 다음 해산하면서 바로 신민회 1927년 이렇게 갔었죠.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30년 되기 1년 전이라고 강조했었고,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조선 형평사, 이거 제가 뭐 100번 얘기한 게 1923년은 형평운동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어지고 어린이날도 제정되고 토어레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그리고 형평운동은 했고, 그리고 1920년에 관동대지진과 관동대학살, 요 사건이 바로 1923년이다. 이런 거 여러 번 강조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거기다 저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암태도소 작쟁이. 다 1923년이에요. 그죠? 그럼 정리를 하면 순서대로 하면 뭐가 맨 먼저요? 리을이 맨 먼저고, 그 다음에 기억이고, 니은이고, 디귿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연도 외우지 않은 학생은 이번에 한국사 공부 3번, 4번, 뭐 10회독을 해도 이건 제가 볼 때는 85점에서 90점밖에 못 맞습니다. 100점 맞으려면 연도를 암기해야 돼요. 연도 문제 2문제 나왔어요, 지금.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만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을 서자처럼 여겨서, 둘째 아들인데 차남을 서자처럼 여겼다는 거죠. 대왕대비의 상복을 기념복 1년으로 낮춰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자. 그러니까 결국 1년을 주장한 세력을 비판하고 있으니 나는 3년 주장한 누구다? 남인이다 이거죠. 뭐 쉽네요, 그건. 그럼 남인 볼게요.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거는 여러분들 그 광해군 옆에 섰던 북인들이죠. 북인들. 기사왕국으로 다시 집권하였다. 경신왕국 때 노론 집권하고, 기사왕국 때 남인이 다시 집권하고, 갑술왕국 때 다시 남인이 쫓겨나고, 이제 서인이 집권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고, 경신왕국은 요건 서인들이 전국을 주도한 사건이고, 정제두 등이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남인 계열이 아니고요. 이제 불우한 종친들하고 이제 소론 일부,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양명학에 심취했었죠. 남인하고는 이거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양명학이 그 수용된 이 시기는 남인은 이미 몰락한 뒤에 노론, 소론 대립기인데, 노론한테 밀린 이 불우한 소론들이 주로 공부한 게 이 18세기 정제도의 양명학인데, 이때는 남인이 거의 맛이 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거하고 관련이죠. 나중에 그 18세기에 가서 이제 그 18세기 후반에 가서 그 정조 때 남인들이 그 천주교 서학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거지, 여기는 양명학과는 관련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기게 됩니다. 흐름을 바탕으로 역사를 이해하되 반드시 주요 연도 사건 인물은 암기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문제를 풀매 있어서 내가 좀 안다고 10회독했다고 뭐 이렇게 좀 너무 자만한다거나 이러면 끝까지 읽지 않고 성실하게 풀지 않으면 알고서도 100점을 맞지 못한다라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준 것이 바로 이번 시험인 것 같아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실력을 쌓아서 우리 모두 만점 받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멋진 공무원이 됩시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승리합니다.